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발언에 대해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 착하게 잘 살자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전하며 미군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동행 기자단과 깜짝 간담회에서 생각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중 관계는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고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올바른 편에 서라, 이른바 선택적 압박에 대해선 뻔한 말, 공자 말씀이라며 국익 우선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가 상하이에서 전해드립니다.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선택한 이재명 대통령. 3박 4일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상하이에서 순방 기자단에게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이틀 전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했던 올바른 편 선택 발언에 대한 입장입니다. 应当坚定站在历史正确一边，做出正确战略选择。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죠. 착하게 잘 살자. 뭐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중일 갈등 속에서 일본 편을 들지 말라는 우회적 압박 의도라고 해도 거기에 반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익 차원에서 그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일부가 옮겨질 것이라며 공동 수역에 선을 긋는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박 4일 국빈 방문 내내 혐한 현중 갈등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 대표 사례인 중국의 한한령 조치에 대해서는 질서 있게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상하이에서 MB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중재자 역할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북한이 핵을 포기하긴 어려워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는 점에 중국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간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 행위를 했다면서 중국이 그 역할에 대해 노력을 해보겠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없애는 걸 동의할 수 있겠냐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쿠팡 정보 유출 사건 관련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쿠팡의 그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 일본 사람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겁니까? 이 대통령은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균형 있는 보도를 당부하다가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면서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이 1년에 한 번은 보자며 방문국 순서도 서로 따지지 않고 편안하게 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남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공격 목표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노골적으로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에 미군 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야욕, 그리고 그 이유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반구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린위치 자오선을 기준으로 서쪽, 즉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목표로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이번에는 그린란드를 겨냥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그린란드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사력 사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 작전 후 부쩍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Right now, Greenland is covered with Russian and Chinese ships all over the place. We need Greenland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 and Denmark is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도 같은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There's no need to even think or talk about this in the context that you're asking of a military operation. Nobody's going to fight the United States militarily over the future of Greenland. 논란이 확산하자 미 행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매입이라며 군사작전 검토서를 부인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확장 의지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에 유럽 전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사력과 같은 미국의 극단적 선택이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건데 집단안보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어서 강재묵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야욕에 덴마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나토의 보호를 받는 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해체까지 암시하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1949년 나토가 창설된 이후 나토 회원국 간 침공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At hvis USA vælger at angribe et andet NATO-land militært, så hører alting op, altså inklusiv vores. 그린란드에 대한 방어 태세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온 만큼 일찌감치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합동 북극 사령부를 신설하고 함정과 해상 순찰기를 설치한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7개국도 집단 견제에 나섰습니다. 공동 성명을 통해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만이 그린란드에 관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Żaden członek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nie powinien atakować czy grozić drugiemu członkowi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하지만 무역 전쟁 불씨가 남아있고 미국의 안보 문제를 의지해온 유럽이 강경하게만 대응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일단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긴급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도 그리고 국제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국제부 이한나 기자입니다.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계속 그린란드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린란드입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린란드는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보다 미국 뉴욕과 더 가까워 북극과 북미를 잇는 고속도로라고 불리는데요.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를 통제해 직접 안보 강화에 나서겠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바로 취임 이후부터 강조해온 히토류 확보입니다. 그린란드가 자원의 보고라는 것이죠.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의존도를 줄여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실제로 BBC는 남부 그린란드의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최대급일 수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그리고 그린란드의 히토류 모두 다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린란드의 군대 투입 가능성 있습니까?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하. 베네수엘라 사례 먼저 보시죠. 네.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견제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카리브해와 멕시코만에 항공모함을 배치해왔습니다. 마두로 축출 작전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린 그야말로 치밀한 준비가 있었던 건데요. 그린란드 상황은 어떨까요? 그린란드에 위치한 미 공군의 피투피크 기지를 포함해 인근에서도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침공 발언이
미국의 존재감을 확대하려는 트럼프식 허세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단 그린란드는 트럼프의 허세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말 한마디에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죠. 당시 관세 수익으로만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870조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늘 예측 불가한 행보를 보인 만큼 이번에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을 쓰기 어렵다면 앞서 미 국무부 설명처럼 땅을 사서라도 통제권을 갖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ut we need it really for international world security. And I think we're going to get it. One way or the other, we're going to get it. 다만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특유의 강한 어조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의도 같다는 해석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군대를 동원하든 돈을 이용하든 그야말로 야욕이 드러나고 있는 국제 질서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국제부 이한나 기자였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돈 4조 원어치의 베네수엘라 석유를 곧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으로 가던 석유, 미국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의 고율 관세를 경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망을 차단해왔습니다. 지난달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대형 유조선을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Seized a tanker on the coast of Venezuela, large tanker, very large. Largest one ever seized, actually. 하지만 마두로 전 대통령을 생포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직접 관리하고 나섰습니다. SNS를 통해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로부터 제재 대상이었던 고품질 원유 최대 5천만 배럴, 우리 돈 4조 3천억 원어치를 인도하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미국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혔던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미국이 인수해 판매한 뒤 추가 이익을 갖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을 위해 미국의 석유 회사들을 만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그동안 베네수엘라 원유의 80%는 중국에 수출됐습니다. 중국으로 향하던 베네수엘라산 석유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석유 특혜를 노려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중국 피해는 불가피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경호는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정예라고 불리던 쿠바 정보요원 32명이 사망했는데 대통령 경호에 있어선 굴욕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한여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 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쿠바 경호원 32명이 사망한 걸 애도하는 겁니다. Yo quisiera que ya esto se aplacara, a ver si él terminara ya de todo lo que él está amenazando, que eso no le pertenece a él. 베네수엘라는 이번 사건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규탄했습니다. Inocentes, civiles y militares ocurridas en medio de este crimen de guerra. 하지만 이번 일로 중남미 최정예로 통하던 쿠바의 정보기관이 체면을 구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쿠바 정보요원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 고위정부 관료들을 포섭하고 앙골라와 파나마 등 여러 국가 원수들을 보호해왔습니다. 마두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인물 중 하나였는데 못 지켜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작전이 전술적으로 훌륭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간 쿠바의 저렴한 석유 공급은 물론 경제적 지원도 이어왔는데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국의 경고가 실현되는 걸 보면서 이미 공개 경고장을 받은 이란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날로 격해지며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민영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거리,
곳곳에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시민들은 하얀 연기를 내뿜는 최루탄을 피해 달아납니다. 이란 정부가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대를 폭도로 정의하고 정예부대를 투입해 시위 제압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36명이 숨지고 2,000명이 넘게 체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자 더욱 거세진 시위대는 결국 이라크 국경 지역의 2개 도시를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사태가 악화하자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차례 강경 진압 시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I think they're going to get hit very hard by the United States. 이스라엘도 이번 시위를 기회 삼아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축출을 시도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란은 발끈했습니다. 이란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 징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국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하지만 반정부 시위가 더 격화되고 베네수엘라처럼 미국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지자 하메네이가 러시아로 망명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마두로 축출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지지율은 올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자신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신의 이름 트럼프를 붙여 개명한 워싱턴 트럼프 케네디 센터에서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1시간 20분가량 자신의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하다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But you got to win the midterms, because if we don't win the midterms, it's just going to be, they'll find a reason to impeach me. 최근 지지율이 3%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불안감을 드러낸 겁니다. 마두로 추출 작전 이후 지지율이 오히려 오른 만큼 이번 사건을 지지율 상승에 발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엿보입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조롱하며 마두로 체포 작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He's a violent guy. He gets up there and he tries to imitate my dance a little bit. But he's a violent guy and he's killed millions of people. 베네수엘라에서 확보한 석유가 풀리면 에너지 가격이 떨어져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한 카드가 될 거란 개선도 깔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군사작전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한 달 전이죠. 계엄 1년 당시 민주당 책임론을 꺼내들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엄은 잘못됐다며 당대표 취임 5달 만에 사과에 나선 겁니다. 장 대표는 당명도 바꾸겠다며 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쇄신안 발표에 앞서 꺼낸 첫 마디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장 대표는 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약 5개월 만에 첫 계엄 사과입니다. 계엄 1년인 지난해 12월 3일 별도 기자회견 없이 SNS에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면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명 개정 의사도 밝혔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명을 바꾸는 건 계엄에 대한 사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당의 근본적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청년 중심,
전문가 중심 정당, 그리고 국민 공감 연대를 세 축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기 위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며 야권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이번 쇄신안을 놓고는 당내 반응부터 엇갈렸습니다. 변화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노하린 기자입니다. 변화와 쇄신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를 두고 당내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늦었지만 대표가 직접 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한 중진은 대선 패배 이후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공식 사과한 건 의미가 있다며 이미 탈당한 윤 전 대통령 언급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 초선은 당심과 민심을 모두 고려한 균형감 있는 쇄신안이라며 장 대표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아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라며 단 한 발도 나아간 것이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역시 쇄신의 선결 조건은 윤 전 대통령, 계엄 옹호 세력과의 명확한 단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결국 중요한 건 실질적인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결국은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배신자, 제대로 속았다는 부정적인 반응과 응원한다, 우리가 지킨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이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철진한 사과에 대해 국민이 진심으로 받아들일지는 회의적이라면서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연결될지는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동작구 의회 의장의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추가된 데다 또 다른 동작구 의원의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아파트입니다. 길 하나 건너에 할인마트가 있는데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조진희 전 동작구 의회 의장의 재직 시절 수상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2020년 9월 17일 이곳에서 35만 원이 결제됐는데 해당 결제 내역에는 내방객 제공 다과류 구입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마트 용산점에도 같은 내역으로 45만 원 정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하나같이 동작구 의회보다 김 전 원내대표의 아파트와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구의회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증거라 주장했습니다. 내방객에 제공하는 다과를 구입하는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봤는데 손님에게 제공하는 다과류를 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없다. 또 같은 해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김 전 원내대표의 측근인 이지희 구의원의 법인카드로 여의도 일대 고급 식당에서 8차례에 걸쳐 216만 원어치 결제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 당시 밝힌 680만 원과 합해 지금까지 장 위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사적 사용 금액은 모두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장 위원장은 김 전 원내대표와 배우자, 조 전 의장 등 3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이 구의원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억 공천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돈을 받은 뒤 돌려줬다는데 정작 준 사람과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람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모두 3명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인 남모 씨에게 1억 원을 전달했고 남 씨가 이를 보관했다는 의혹입니다. 먼저 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경찰은 돈의 출처와 행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김경
시의원한테 2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문제는 진술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강선우 의원은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반환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받은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반면 남 씨는 경찰 조사는 물론 측근들에게 어떤 돈도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의 출처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도 공천 대가론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미국으로 출국한 김경 서울시의원이 돌아오는 대로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캐물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틀 뒤 내란 재판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 측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법원 출입 절차까지 문제 삼고 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 법정 상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갑자기 검문 검색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들어보면서 모두 다 들춰봅니다.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그 옆으로는 특검과 검사님들이 지나갑니다. 그냥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그냥 이번엔 다른 변호인이 계속해서 진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장이 경고하기도 합니다. 위법 여부는 나중에 판결로 판단할 것이다. 이미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 말씀을 막은 적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말을 막은 게 누군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로 압수한 증거를 반영하려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요구합니다. 검찰이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 범죄 사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기존 주장을 보완한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모레 검찰 구형이 진행되는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 측과 재판부 사이 신경전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총 3개로 특검은 이 가운데 사형과 무기징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예,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그것도 역주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심지어 이 경찰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교통 담당자였는데 사건과 동시에 곧바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어제 새벽 0시 30분쯤입니다. A 경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용인 서울 고속도로 나들목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유턴을 했고 뒤에서 정상적으로 달려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어이없는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A 경감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음주 측정은 했고 본네트가 조금 들어 올라올 정도로 이런 충격은 있었는데 사고 당시 A 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A 경감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거나 조사하는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은 사고 당일 곧바로 A 경감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감찰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네, 지난 2일 70대 택시 운전자가 3중 추돌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사고 원인이 의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 택시기사는 종합 감기약을 먹은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물운전 혐의를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완전히 찌그러진 택시에 불이 붙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난 2일 저녁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70대 남성 이모 씨가 몰던 택시가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높인 택시가 인도를 향해 돌진했고 튕겨져 나온 뒤에는 도로에 서 있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해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이 씨는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이 약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5일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 이 씨는 종합감기약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체에서 클로르페니라민이라는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약 성분은 있지만 그 양이 극도로 미세해 의존성이나 중독성이 없어 약으로 분류됩니다. 되게 졸려요. 후적도 그래서 뭐 자다가 좀 킥보드도 치지 마라. 자전거 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약물 성분이 모두 음성으로 판단됐다는 국과수 통보에 따라 약물 운전 혐의는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운전자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탈모를 막아준다는 말에 가격이 비싸도 좋은 샴푸나 에센스 찾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한 유명 업체가 사용기한이 지나 이 두피에 쓰면 안 되는 제품을 기한을 조작해 판매해온 사실이 내부 고발로 드러났습니다. 안정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유명 미용실 보보리스가 자체 개발한 보보리스 가루 샴푸입니다. 방송에서도 소개된 제품으로 탈모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50g짜리 한 통을 29,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샴푸 8,800통의 사용기한을 조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용기한이 곧 끝나는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잉크를 지운 뒤 날짜를 새로 찍었습니다. 알코올로 지워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한 1년 정도는 괜찮다. 제품 뭐 더 써도 된다. 완제품의 사용기한을 바꾼 것도 모자라 사용기한이 지난 원료 역시 제품을 만드는 데 쓴 것으로 보입니다. 원료가 2024년 1월이었는데요. 만든 제품은 2026년과 2027년으로 찍었습니다. 업체가 소유한 강남 건물의 1층입니다. 내부엔 사용기한이 조작된 샴푸 재고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일본에서 수입한 헤어 에센스도 사용기한을 조작했습니다. 2달 사용하면 텅 빈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채워진다고 홍보하며 15만 5천 원에 파는 헤어 에센스에 가짜 라벨을 덧붙였습니다. 사용기한이 2026년 12월까지라고 적혔지만 라벨 종이를 뜯어보니 2024년 6월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조작된 헤어 에센스는 서울 용산구 미용실과 도소매 업자에게 납품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나 변질된 헤어 제품은 두피 상처를 일으키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떼던 업체 관계자는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일부 좀 한 거는 맞아요. 솔직히 인정 드릴게요. 전혀 대하면 됩니까? MBN 취재에 업체 측은 샴푸 판매를 중단하고 헤어 에센스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예, 오늘 화제가 된 사건 사고 더 들여다보는 사건 추적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주진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주 기자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볼까요?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보니까 이 전동 킥보드가 보이네요. 그동안 많이 다뤘었는데 뭐 전동 킥보드가 도로 위에서 위험천만한 운행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인가요? 네, 사실 킥보드 하면 위험천만한 운행이 단번에 떠오르는데 예. 이번 사건은 좀 달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한 차량이 운행을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덜컹합니다. 네. 잘 보면은 도로 위에 어두운 도로 위에 뭔가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쓰러진 킥보드가 포착이 되는데요. 한밤에 8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달리다가 도로 한가운데 쓰러진 킥보드를 밟고 지나가면서 차량 하부가 크게 손상된 겁니다. 똑같은 피해를 입고 얼른 갓길에 차량을 세워둔 앞서간 차량도 보이죠. 예. 짧은 시간에 2번이나 사고가 난 겁니다. 이 킥보드가 인도나 갓길에 세워져 있는 건 봤어도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건 너무 황당한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킥보드가 왜 저기에 있었던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온라인에 이 글을 올린 피해 차량이 너무 당황해서 예. 이리저리 알아봤다고 합니다. 경찰이 킥보드를 두고 간 사람, 중학생을 잡았는데 이 학생은 배터리가 없어서 도로 1차선에 그냥 두고 갔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어린 중학생에게 모든 책임을 물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복판에 그냥 놔둬놓고 위험한 상태를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를 처벌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혔다 해서 뭐 처벌이 되고 피해가 없었다 해서 처벌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즉 설명을 하면 아이에게 도로 위에 물건을 준 그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물건 때문에 야기된 차량 피해는 따로 아이 부모와 민사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는데 도대체 킥보드 관리 책임은 지자체와 업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동안 알려진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리 문제 역시 정비가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 3만 원이라 돼 있는데 오늘 SNS에서 뜨거운 소식이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이 택배 기사들에게 돈을 받겠다 이런 소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택배 기사들에게 아파트 출입료 월 3만 3천 원을 받겠다고 한 겁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천의 한 아파트 안내문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아파트 출입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보증료를 10만 원은 내야 하는데 여기에 또 월 3만 3천 원씩 사용료를 계속 내야 하는 겁니다. 예. 안내문을 본 한 택배기사는 아파트 9개 단지가 다 따로 받는 거라면 월 29만 7천 원이 필요하다고 슬픈 표정으로 댓글을 그러게요, 달기도 예.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보증금이야 100번 이해한다지만 사용료까지는 너무하다는 반응이 좀 많은데요. 여기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좀 있습니다. 아파트 측이 택배 차량 진입을 막자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정문에 택배를 모두 두고 간 택배 대란이 떠오르는데 네. 서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이 한자리에 모인 CES 202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국의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가 돌려차기를 하고 권투기술인 잽과 어퍼컷 등 그런 동작을 보이자 관람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피지컬 AI 시대 주도권을 위한 패권 경쟁을 현지에서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전시관 입구는 어느새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해집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관람객들은 물밀듯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CES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은 풍경입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도 일찌감치 행사장을 찾아 삼성, LG전자 전시관 등을 둘러봤고 젠슨 왕과의 깜짝 회동도 가졌습니다. 올해 CES 메인 전시관은 중국 업체들의 차지였습니다. 이곳은 메인 전시장의 한 복판입니다. 지난해까지 삼성전자가 전시관을 꾸렸던 곳인데 올해 단독 전시관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이곳은 중국 업체들의 독차지가 됐습니다. 중국은 올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기업이 CES에 참가해 물량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메인 전시관 전면에는 저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붙인 고화질의 TV를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먼저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국내 업체와 거의 흡사한 제품이 전시된 것도 목격됐습니다. 중국의 추격에 삼성전자는 130평 마이크로 RGB TV, LG전자는 볼펜만한 두께의 무선 월페이퍼 TV를 각각 내세워 초격차 전략으로 경쟁을 따돌릴 참입니다. 중국은 로봇 굴기의 본격화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사각의 링 안에서 격투기 시범을 보이는 로봇에는 관람객들이 몰려들었고 탁구채를 손에 쥔 로봇은 날아오는 공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되받아칩니다. 가사 로봇은 접힌 이불을 반듯하게 다시 펴고 흥겨운 음악에 자유롭게 춤을 추기도 하는 등 기발한 로봇들이 전시관 곳곳에 자리했습니다. We have the best sheet metal structures, these kind of things, so we can build the best criminal robots. And nowadays we have some AI improvement. 전 세계에서 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CES에서 중국의 물량 공세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관심을 모읍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중국이 미국도 굴복시켰던 최종 병기 히토류 카드를 일본에 꺼냈습니다. 일본을 히토류 공급망에서 아예 배제시키려는 모습입니다. 베이징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성난 중국 시위대가 일본 국기를 불태우며 중국 국가를 부릅니다. 센카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의 영유권을 놓고 중일이 분쟁을 벌였던 2010년의 모습입니다.
당시 두 나라의 첨예했던 대립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일본이 백기투항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통제 카드를 다시 꺼낸 건 일본 경제에 전방위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심지어 이번 조치는 2010년 때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군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는데 구체적인 품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히토류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 같은 다른 품목도 포함됐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중국산 히토류를 일본에 수출한 제3국까지 처벌하겠다는 2차 제재 방침,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도 꺼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를 가공한 뒤 일본 사업자에 파는 제3국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뜻이어서 일본을 히토류 공급망에서 아예 배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将原产于中华人民共和国的相关两用入项转移或提供给日本的组织和个人，将依法追究法律责任。 일본은 2010년의 참패 이후 히토류 대중 의존도를 90%에서 60%까지 낮췄지만 이번 조치로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我が国のみをターゲットにした今般の措置というものは国際的な慣行と大きく異なり決して許容できず 일본을 본보기로 삼았지만 사실은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모든 나라에게 보내는 중국의 경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는 2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78세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쓰는 의료비가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비급여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1억 9,700만 원이고 환자는 4,7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쓰는 연령은 78세였습니다. 10년 전보다 7세 늦춰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2004년과 2023년 통계를 비교했는데 기대 수명은 5.7년 늘어난 반면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171% 급증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에서 쓰는 돈이 폭증한다는 경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수술하고 보름 정도 입원하는데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서민이 엄청 힘들죠. 하면서 오면은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성별로는 여성 진료비가 남성보다 3천만 원 더 많았는데 이 역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5년 8개월가량 길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에 질병 없이 보내는 기간을 늘려야만 사회적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생활 습관 관리 등 예방 중심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계란 한 판에 7,000원이 넘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특별 관리에도 가격이 잡히지 않자 2년 만에 수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산 계란 224만 개를 수입해 먼저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계란 코너. 특란 39 기준 가장 싼 건 8,490원. 1등급 무항생제 계란은 10,000원이 넘습니다. 비싸진 계란값에 소비자들은 가격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평소에도 계란을 많이 먹는 편이고 후라이 할 때 한 번에 한 4-5개 먹는데 요즘엔 좀 많이 비싸서 2-3개만 해먹고 있습니다. 이번 달 계란 한 판 평균 소비자 가격은 7,058원으로 1년 전보다 11% 넘게 올랐습니다.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 중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입니다. 예년보다 10배나 강력한 감염력에 이번 겨울에만 알을 낳는 닭 432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감염력이라 그러죠. 이게 10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미국산 계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란 수급이 더 악화되기 전에 대비에 나선 건데 2년 만에 다시 수입하는 겁니다. 미국산 계란은 시중 유통되는 국내산 계란과 달리 흰색이고 껍데기에 적힌 번호에는 농장 고유 번호 없이 산란 일자와 사육 환경만 표시돼
10자리가 아닌 5자리 숫자만 적혀 있습니다. 수입란은 이번 달 말부터 대형마트나 식재료 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인데 정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연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코스피는 오늘도 한때 4,600을 돌파하며 기분 좋은 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승분의 60% 가까이가 반도체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과제로 남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해 0.57% 오른 4,551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한 때 4,600을 넘겨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연일 100단위 자리를 갈아치우며 올해만 300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코스피 5천 돌파 예측을 망설였던 증권사들은 줄줄이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당초 상단을 4천 중반으로 예상했지만 줄줄이 5천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기존 전망보다 한국 기업의 실적이 30% 가까이 늘어났고요. 밸류에이션 고려하게 되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5,000피를 넘어서.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도 대형 반도체주 쏠림 현상은 풀어야 할 과제. 새해 상승분 337포인트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기여도가 191포인트로 60% 가까이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가파르게 뛰고 있지만 손실을 봤다는 개인 투자자가 상당한 이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종목 대부분이 팔았습니다. 900여 개 종목 가운데 약 600개가 오히려 지난해 말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설비 투자 지원과 연구개발 규제 혁신 등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을 탄탄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른 산업의 발전 기회가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성큼 다가온 코스피 5천 시대. 잠시 반짝이 아닌 진짜 반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희망을 품고 한국에 온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현행법의 한계로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못해왔는데 정부가 뒤늦게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절 노동자인 30대 필리핀 남성은 지난 2023년 11월 입국한 뒤 전라남도 해남의 한 김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최저임금 외 보상은 없는데도 추가 근무는 일상이었습니다. 7 days a week, no day off, and 12 hours a day. 10 to 15 minutes only break time in one day. 5달 동안 번 돈은 1,000만 원가량, 이마저도 중개 브로커가 200만 원을 넘게 떼갔습니다. 750,000 won monthly at 3 times. 근로계약서도 엉터리였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작성하지도 않았고 업무 내용엔 마른 김 생산으로 적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공장 바닥 타일부터 건물 천장 보수 작업까지 지시받았고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경기 아산, 충남 서산 등에서 근무한 계절 노동자 9명은 지난해 11월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계절 노동자 착취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처음으로 전국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합동 점검 뒤 이를 개선할 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직접 사고 파는 행위만 인신매매로 규정하는 우리나라 형법과 달리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한 모집과 인계 그 자체를 인신매매로 보고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 착취 피해자 보호만 보장하는 인신매매 방지법의 한계로 가해자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현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화마와 사투를 벌이는 소방대원들인데요. 새해부터 바쁘게 화재 현장을 누비는 이 대원들을 최민성 기자가 동행해봤습니다. 긴장감을 유지한 채 대기하던 소방대원들이 뛰쳐나와 차에 타기까지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지하 일단 창고 주장입니다. 인사 경기 사업 냄새 맡아주시고. 신속한 출동 덕에 불길은 금방 잡혔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왔던 것 같아요. 빨리 오시기도 하셨고 또 많이 이렇게 오셔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긴박하게 출동을 했지만 다행히도 이제 그렇게 큰 불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소방대원들은 새해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출동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안전장비의 무게만 30kg에 달합니다. 고층 화재는 여분 호스를 메고 계단을 오르기도 하는데 모두 50kg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지난 2024년 기준 화재 출동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구조와 구급을 포함한 전체 소방 출동 건수는 여전히 460만 건을 웃돌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부터 국가 전상망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안타까운 재난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미 발생한 재난이 아니라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현장을 초기에 막았을 때였습니다. 작년 여름에 코엑스 2층 상가에서 불이 났었는데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요. 하트세이버라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환자가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받는 수혈장이 있는데 그거를 받을 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들의 올해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 대원들이 출동 나가서 다치지 않는 거고요. 많이 아프지 않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이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전의 날을 앞둔 태극전사들은 승리를 다짐하며 비장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우리 태극전사들의 필승 각오, 이규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빙상장에 모인 선수들이 어느 때보다 비장한 표정으로 훈련에 몰두하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두고 구슬땀을 흘린 쇼트트랙 대표팀은 밀라노에서 금빛 레이스를 자신했습니다. 반드시 포디움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계주 금메달 가자. 여태 준비했던 만큼 한다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얻고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아요. Coming soon. 혼성 종목인 컬링 믹스 더블에 한국 최초로 출전하는 김선영과 정영석, 일명 선영석 듀오도 새 역사를 약속했습니다. 지난달 올림픽 최종 예선 플레이오프를 통해 극적으로 본선 막차를 탄 두 사람은 컬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정조준합니다. 10개국 중에 가장 늦게 참가하는 팀이 됐는데요. 가장 늦게 참가했지만 금메달 가지고 제일 늦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종목 7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우리나라는 금메달 3개 이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리 팀 코리아 선수들로 인해서 정말 2월 한 달 동안은 국민들이 정말 행복해 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막바지 담금질에 나선 태극전사들은 올림픽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스포츠의 해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한다는 각오입니다. 코리아!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이정우 선수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샌프란시스코 동료 아담에스가 고교 선수들의 일일 코치로 나섰습니다. 몸값 2,600억 원의 특급 유격수에게 직접 배운 휘문고 선수들. 선배 이정후 덕에 봉 잡았네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다시 중부와 경북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9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대관령은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26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고요. 토요일에는 기온이 반짝 오르겠지만 일요일에는 또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과 동쪽 지역은 건조함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는 오후까지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2도, 대전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아침에 전주와 대구가 영하 6도까지 낮아져 춥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에이셨습니다.